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쇼핑몰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쇼핑몰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이 전자상거래법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들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이고요. 목차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개정사항들을 좀 나누어서 목차로 만들어 봤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역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 제도를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던 임시 중지 명령제, 이것이 새로 도입됐다고 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재 규정을 정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개정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까지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관심들을 조금 더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쇼핑몰 운영을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개정사항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설된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전자상거래법은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쇼핑몰의 새로운 규제라든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은 국회 재가를 통해서 바로바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2016년에 개선된 내용들이 가장 최근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2016년 개정된 이 전자상거래법을 한 번씩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인데,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 봤는데요. 전자 게시판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용어들은 이제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법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자 해서 전자 게시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카페라든지 블로그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에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털 사업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이 포털 서비스에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게시판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공자들한테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개정에 대한 배경은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도 최근 들어서 이 카페 블로그 자체가 판매의 채널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게시판을 이용한 법 위반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예방하고,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기존에는 단순히 전자상거래 사업자 혹은 통신판매업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 대상을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까지 혹은 제공지까지 이렇게 신설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카페 블로그를 통한 전자상거래, 또 이 전자상거래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자, 따라서 이런 배경에 맞추어서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나 분쟁 해결의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카페나 블로그에 물려있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존재하죠. 그리고 쇼핑몰이 독립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도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신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면,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분쟁 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을 해라 라고 의무사항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분쟁 조정기구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컨텐츠,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인 상품에 대한 거래가 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컨텐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임 아이템 혹은 영화, 드라마 같은 이런 컨텐츠 파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서비스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 제도를 개선을 해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법상 용역이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명확한 청약 철회 기준이 없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혹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개선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통신판매업자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는 법상 보장된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겠죠.
뭐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한 날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뭐 디지털 콘텐츠는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기간이 좀 짧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뭐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가 일단 사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서 제공이 개시된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역은 서비스 상품이니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 되겠죠. 그래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전에 여기 보시면 시용 상품인데, 그러니까 시험판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시험판 서비스를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은 제공을 했다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보면 뭐 인터넷으로 내가 강의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요. 그 강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이 이용권에 대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이용권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혹은 뭐 이 강의 컨텐츠의 횟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을 만약에 했다면은 이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강의 컨텐츠를 얼마나 소비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강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그 내용들을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쇼핑몰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그 고지, 그리고 이런 시용 상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이 강의 콘텐츠도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사전에 또 마찬가지로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개정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분적 용역 그리고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있는데 가분적이라고 하면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앞서 뭐 인터넷 강의이다 그러면 1회차, 2회차, 뭐 3회차, 4회차로 구분이 돼서 이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내가 1회차, 2회차까지만 뭐 소비를 했으면 3회차, 4회차는 따로 떼어서 얘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자,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철회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어서 마사지 10회 이용권,
뭐 디지털 콘텐츠, 10회 분량 드라마, VOD 등과 같은 경우, 마사지 10회 이용권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용역을 서비스하는 이러한 모델인데, 이럴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5회 이용권액만 청약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을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도 개정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통신판매 중개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과 같은 쇼핑몰이 대상이 되겠지요. 현재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보통 청약을 접수한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구매가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고요.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죠. 이렇듯이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의무는 입점 사업자만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런 부담을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죠. 개정된 내용은 입점 사업자가 청약 접수 또는 대금 수령 업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를 이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부담 지울 수 있도록, 그 중개업자에게 부담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도 나눠보면 청약 접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의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이 있으면 청약 의사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는 사실과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릴 것.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알리지 않아도 책임이 입점해 있는 판매자, 사업자가 지도록 했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리도록 이렇게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대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도 소비자가 주문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같이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행정적 제재와 그 다음에 벌칙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개정 배경은 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한이 많이 걸리는데 그 집행기한 동안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 임시중지명령제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사기 사이트 등을 적발한 경우 정식 심결 전까지 임시로 사이트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해서 임시로 중지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복 절차인데요. 임시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은 통신사업자는 혹은 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건 법원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결정하는 소송 이외의 사건을 우리가 비송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임시중지 명령제를 통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해놨는데, 불이행할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정위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임시중지 명령제의 실효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제재 규정도 정비를 했는데,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업정지 요건을 좀 완화하고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좀 규정을 수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거죠?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서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로 좀 완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조치를 피하는데 폭언,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지연시키는 방법,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사 방해를 하는 경우에 벌칙을 신설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물리적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이제 반영했다. 공정거래법상에 물리적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전자상거래법에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취했네요. 같이 살펴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좀 상향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을 시켰다. 이는 현행법상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보다 이제 낮아서 문제가 아마도 발생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사안의 경중으로 보면 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영업정지명령 위반,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명령 위반이 훨씬 더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 불이행보다는 벌칙이 낮아서 문제가 됐다는 말이죠. 따라서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영업정지 명령 위반 벌금이 혹은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영업정지 위반이 좀 더 훨씬 낫네요. 제재 규정이.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아마 맞춰준 것 같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개정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수정을 했는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최근 개정된 2016년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만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수집을 받아서 보존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사항들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같이 살펴보면, 일단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우리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향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의 준수를 안내,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규제를 신청하는 게 가능하겠죠. 피해 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규정을 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제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 접수, 대금 수령과 관련된 입점 사업자의 의무를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보완적으로 함께 부담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했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지 명령을 통해서 사기 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다음 새로운 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서 개선을 했다. 따라서 이런 개선을 통해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정지 명령 위반과 같은 위법행위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현장 조사의 실효성도 확보했다는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용역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기준을 마련하고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하는 점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리고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재개정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방금 설명했듯이 전자상거래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잘 파악을 해보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쇼핑몰에 해당하는 개정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해보는 이런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수행하셔서 개정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은 반드시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전자상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러한 전자상거래법을 잘 이해하고 개정사항을 파악해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